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자주 혼을 들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사준 생일 선물을 홀랑 친구에게 주고 왔었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그 인형은 제가 1년 내내 사달라고 졸랐던 비싼 인형이었던 일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친구가 억울해 울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주고 왔는데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다시 사달라고 하지 말라며 저를 혼냈어요. 학창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길에서 옷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그 겨울에 사주신 파카를 입고 있었죠. 이것을 주면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싶었지만 차마 넘칠 수 없었습니다.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있던 핫팩만 주려고 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주워요. 식사는 하셨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쥐고 있던 핫팩과 입고 있던 페카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했지만 덜덜 떨고 있는 그 노숙자를 더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전 아저씨에게 제 페카를 벗어 주었고 그날 밤 엄마에게 진짜 뒤져 혼났습니다. 그거지 어디서 봤냐고. 결국 엄마는 저를 질질 끌고 가 노숙자를 찾으러 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는 속이 터진다면 저를 물었어요. 그게 얼마짜리 줄 알아? 엄마 월급의 반을 털어서 산 거라고. 엄마, 미안해. 솔직히 엄마가 말하는 건 그 파카를 할인가에 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늘 아껴 쓰는 엄마에게는 분명 비싼 돈이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핫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오, 그래. 아주 잘났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너 하나지. 그래, 그럼 이번 겨울 내내 핫팩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 저는 집에 걸려있는 오래된 파카를 떠올렸지만 입은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예전 것을 입으면 되잔나 같은 소리를 했다가는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을 돕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는 학교에서도 천사표 불렸습니다. 물론 그런 저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윤지야, 나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말하는데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지아야, 나 오늘 펜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빌려주었어요. 론론,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제게 돈을 갚거나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펜인데 돌려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도 그 친구가 그 펜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차마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 솔직히 당시에는 그냥 1,000원이니까 뭘 굳이 돌려받아야 하는지 생각했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니 그 돈도 꽤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배고픈 사람을 도와준 거고 없는 물건을 권하니까 하고 생각했죠. 저는 장래희망이 성격에 딱 맞는 간호사였던 분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요. 엄마는 마치 기가 찰 것처럼 생각해 주었고, 그냥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어쩌면 아주 마더 테레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렇게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더군요. 그래도 전 간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밖에 몰랐어요. 그게 제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죠.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학에서도 선배들에게 혼나는 친구들을 항상 챙겼고 제가 혼나면 혼자 숨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싫었거든요. 제 슬픔은 항상 뒷전이 되곤 했지만 그렇게 참고 견뎌낸 결과 대학 때도 천사로 인정받았어요. 저에게 그게 살아가는 기쁨이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마침내 원하던 간호사가 되었지만 세상은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마음만으로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당직 좀 되시면 되네. 선배님 그럼
혹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일이 좀 있는데 선배님이 대신 서주실 수 있나요? 그날 선배님이 당직 맞으시죠? 그날 나도 일 있는데, 다른 날 대신 해줄게. 선배 간호사였던 하면 당직을 후배랑 바꾸는 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 편에는 최대한 착하게 약속을 받고 당직을 바꿔주려고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그 후로도 수시로 저에게 당직을 바꿔달라고 했고 그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동기 간호사들은 답답해했어요. 우리도 근무한 지 벌써 1년째.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계속 이러면 내년에 후배들이 들어와도 또 반복될 거야. 넌 그들 생각은 안 해. 그때는 또 내가 대신 해줘야 해. 뭐, 동기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넌 천사가 아니라 호구야. 호구네. 그냥 인정했어. 그게 맞다는 걸.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싫은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는데. 하지만 내 이런 성향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어. 정신없는 간호사 생활을 하는 중이라서 사실 전 늘 더해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태어나는 환자마다 항상 같은 말을 해. 회진 시간 아니었어도 병실에 자주 들러주시는 선생님. 그런 말은 안 되네요. 제가 대신요 해드릴게요. 제가 이미 3번 이상 말한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내가 직접 책임자가 아니어서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소염진통제를 먹는데 그것도 복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늘 먹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지만 처음 맞게 된 환자는 아니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확인해보니 조만간 시술을 받고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염 진통제를 드셔선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까칠하시니까 다들 말을 꺼려하고 계셨다고요. 할머니의 담당 간호사는 자주 당직을 바꿔달라고 말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선배였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갑자기 담당을 바꾼다고 보니까 내가 잘 챙기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아직 챙긴 거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바로 바꿨어요. 그렇게 전 까칠한 할머니의 담당 간호사가 되었고 할머니에게 바로 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곧 시술 받으실 거라 소염 진통제 복용이 어려워요. 뭐야, 그럼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안 되셔도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몰라. 너무 아프다고 곧 시술 받으시면 마취할 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하면서 할머니는 언제 거 같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까칠한 환자의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안했어요. 환자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집중해. 아프지 않아.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내가 한 이야기를 들어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엄마에게 한 이야기부터 내 호구인 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듯이 인상만 팍 쓰고 있던 할머니, 환자분이 점점 웃기 시작했어. 헛날만 했네. 엄마가 어렵게 벌어서 사주 옷을 내다 거지를 살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나는 진짜 철이 없던 것 같아. 조금 뒤에 그 할머니 환자분은 시술을 받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래도 시술 받고 나면 통증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 실제로 시술을 받은 뒤 할머니 환자분은 180도 달라지더라고. 선생님 죄송해요. 허리가 찢어질 것 같을 정도로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지금은 편한데 어떠세요? 진정해야 할 때 참는 건 좋지 않아요.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아프겠죠. 계속 참으면 안 돼요. 할머니 환자분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참지 말아요. 탈라 할머니는 정말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잘 살고 계신 걸로 보여요. 대포는 결국 돌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서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환자분은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병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그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점검하러 가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보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신가 봐요. 예. 제가 좀 바빠서 이제야 와봤네요. 할머니 환자의 아들이라 그때 좀 젊은 것 같더라고요. 제 눈빛을 읽은 건지 할머니 환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내 나이에 비해 아들이 좀 어린 것 같죠? 내가 흰머리도 많아서 그래 보일 거야?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으세요. 어머니께 잘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마주서서 보는데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환자분 컨디션이 어떠세요? 네,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주치 선생님 오실 예정이니 퇴원 날짜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다 나와서 퇴원하셨으니 좋은 일이에요. 나가면 선생님을 더 못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다 나와서 퇴원하시면 더 좋은데요. 그때였습니다. 환자분의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날 봐서 거절하지 마세요.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 환자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거절은 못하겠다고요. 결국 약속을 수락하고 그 주 주말에 할머니가 대구로 가야 한다는 기본에 이야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는 약속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으면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데 집에 가서 변명해야 하는 것이 들떠올랐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능숙하게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집을 보자 입이 트이고 말이 되더군요. 할머니의 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어 서성거리다가 문이 스스로 열리길래 나 때문에 열린 건가 싶어서 설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병원에서 봤던 그 환자의 아들인 것이었어요.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던 중 그분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대로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는 성대하다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선생님 먹이려고 다 준비했어. 환자분, 아직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누가 노사 선생님 아닐까 봐 했어요. 잔소리는 조금 걱정이 앞섰지만 그날의 식사 자리는 마치 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번호를 묻더라도 괜찮을까요? 어느덧 해가 진 저녁이었고 잘 정돈된 마당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저와 그 남자는 그 아래에 서 있었죠.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가 그 나무에 관해 이야기를 주었어요. 이 나무는 이 집을 짓기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그네가 달려 있었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가 저에게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네도 밀어주시고 그랬어요. 선생님께 우리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선생님도 우리 어머니께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순간 그 남자에게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호감이 가서 결국 제가 그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지내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는 판사였고 병원에 온 것도 할머니 환자분의 전략이었다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제야 할머니 환자분이 아니라 이제는 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널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한테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식사 초대 좀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짠판이기는 했지만 둘이 눈이 맞을까 싶었는데 글쎄 내 아들놈이 첫눈에 너한테 반했지. 뭐니 반사될 때까지 공부만 하느라 연애라고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 아들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지.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사인데 호사인 저가 좀 소외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애초에 남편의 아들을 병원으로 불러야 했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에게는 남동생이 2명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날이 조금 어려웠던 것은 동서들의 스펙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간호사들이 말을 많이 하죠. 특히 경력이 좀 있다고 레지던트를 무시하는 간호사도 많아요. 맞아요. 저희 약국에 들어갈 약을 물어보려고 병원에 전화하면 간호사들이 얼마나 퉁명스럽게 했던지. 하지만 우리 형이 판사인 남편을 잡았겠지요. 동서들은 각각 의사와 약사입니다. 약사들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죠. 동서들이 제 앞에서 제 주제마저도 마치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고 간호사 주제인 판사 남편을 만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지만 나는 항상 그러듯이 싫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았네라는 내 대답에 두 사람은 재밌다는 듯이 키득거리며 웃더라. 그러나 나는 참지 않고 웃을 수 없었어. 그렇게 몇 년 후 남편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젊은 나이 탓에 더 빠르게 암이 전이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동생들은 자신의 남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척했다. 나는 결국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떠낸 슬픔을 견디지 못하셔서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께서는 10억 원이나 현금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신 것은 시어머니가 입고 다니셨던 명품인데도 너무 오래되고 낡고 허름한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본 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남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의 미소를 구걸하며 난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침내 어머니가 신부로 인정했던 카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처음 병원에서 만났던 늙은 환자 할머니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먼저 가야 할 텐데, 우리 큰 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를 먼저 보내줘야 한다고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곁에 있어 주세요. 이 늙은이가 더 살아서 뭐 하라고 또 자식 먼저 보내는 꼴이나 보라고. 넌 그게 신비한 마음이야? 시댁에서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집인 걸 알고 있었죠. 그 집을 공동명의로 나눠주시려고 하나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애들 좀 다 불러라네.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시동생 부부를 모두 불렀어요. 들어오면서도 동사들은 저에게 인사는 하는 듯 마는 듯 눈을 흘기더니 형님은 참 기회주의자 같아요. 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 남편도 잡았겠지만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요? 남편도 없겠다. 시댁에서 나가리 될 것. 가짜느니까 바로 시부모님 집에 붙은 거 맞죠? 여기서 운이 좋다니까 어머니도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동생들께 화를 냈습니다. 동생들 남편을 잃고 슬픈 사람에게 그 말은 좀 심하지 않나요? 제가 뭘 틀린 말 했어요? 아주버니가 돌아가시자 암컷 어머니에 붙은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들어온 거라고요. 그 덕분에 결국 한몫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 형님이 순진한 척 하시는 거 보세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진짜 모른다고요? 아주머니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오해하는 중입니다. 얼굴에 그치지 않는 무엇 때문에 소름이 끼치는 동생들만 바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고 나를 따라 들어간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이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엄마,
설마 형수한테 재산 다 주실 건 아니죠? 말도 안 돼. 수는 남이지만 우리는 핏줄이. 엄마. 오늘 재산 때문에 부르신 거 맞죠? 설마 형수한테 미리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응, 엄마. 얼른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기억 없는 눈으로 아들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 너희들은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지. 그러려면 엄마 재산을 우리한테도 줘야 한다니까. 아, 진짜 불안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똑같이는 건데 왜 미리 부른 거야? 어머니, 제 생각도 같아요. 동등하게 나눠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뭐 더 받아야죠? 받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이제 혼자인데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 받아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형님은 혼자이고, 저희는 둘 다 아니에요. 저희에게 더 주시는 게 맞죠? 그러자 시동생은 그만하라는 듯이 자기 와이프의 옆구리를 찌르더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쩐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말씀하셔도 돼요. 재산 문제가 급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오늘 해야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긴장이 감돌고 모두가 죽을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입만을 주시했습니다. 물론 저는 시어머니의 안 좋은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나 좀 일으켜 다오. 그 순간 동생들이 다시 한번 저를 매선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드리고 편하게 기대도록 등 뒤에 쿠션을 대안게 했습니다. 편하세요? 괜찮으신가요? 진통제 좀 더 드릴까요?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한테 재밌는 얘기를 할 거니까 견딜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씀하셨고, 저는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그 시점에서 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집은 니들 형수랑 두 아들의 공동명의로 물려주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은 힘들게 보고 있었어요. 아들도 아닌 제가 공동명의로 집을 물려받게 된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둘인데 굳이 셋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님은 다른 걸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그리고 내가 가진 현금 10억은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시어머니가 말하는 너희들은 동서들이었습니다. 예, 정말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럼 형님은 너희 둘 맞아. 현금은 내 아들들보다 너들이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그제야 동서들 눈에 힘이 풀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 순간엔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나 남편 대신이 집을 공동명의로 주신 거니까 자식으로 생각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들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이더라. 그저요. 우리 어머님 정하셨어요. 네. 형님은 하나지만 우리는 둘이니까 다 생각하시고 주신 거잖아요. 형님, 설마 불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 형님 완전 천사잖아요. 설마 어머님의 판단에 불만을 품으시며 호구를 만들려는 건 아니세요? 솔직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님 말대로 시어머니의 판단에 토를 덧붙일 생각도 없었고 어디까지나 시어머니는 선인데 제가 언성을 높일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괜찮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나눠주신 거니까요. 그땐 시어머니가 제게 옷장 안에 있는 큰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옷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거요. 그래. 그거 안에는 시어머니가 자주 입고 다니셨던 명품 파카가 들어 있었어요. 꺼내보라고 하셔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파카를 꺼냈고 파카는 명품이었던 것으로 들렸어요. 그건 난 너에게 결혼 후 남편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지만 그 명품 파카는 우리 남편이 판사가 되어 처음 받은 월급으로 시어머니께 사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나 보다 생각하며 파카를 고이 접어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제가 잘 간직할 거예요. 그러자 꼭 그래줘. 그러나 동생들은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어요.
형님은 겨울에 따뜻할 것이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으시던 것이니까 잘 입고 다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시동생 부부는 먼저 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편히 누우실 수 있게 도왔고 진통제도 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좀 쉬세요. 한숨 자야겠구나. 예, 제가 나가서 잘들 가는지 배웅할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내가 큰 사람이니까 잘 들여다봐줘.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섭섭하진 않고 제가 왜요? 전 어머니께 감사한 것뿐이죠. 내가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널 소개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 저 남편이랑 어머니께 사랑 많이 받았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라면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조금 뒤 잠들셨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시동생 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자식들이 더 신경 쓰신 모양이에요. 저희가 종종 드릴게요. 서방님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시실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물론 형님이 그걸 바라겠죠. 그래, 이 집에서 편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서방님들 안 바라세요. 형수는 꼭 이런 식이라 누가 보면 효도를 다 하는 줄 알겠어요. 여보, 그만해. 형님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품파카도 주셨잖아요. 시동생은 속히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집에서 계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아니, 그럼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만 세 사람이 물어내는 거라고요. 그냥 팔아서 3등분 하는 게 최선인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 집을 사서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세요. 경수가 무슨 돈으로 간호사도? 관두셨다고 하셨다면 아마도 엄마가 재산을 좀 남겨주실 것으로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걱정들을 마시고 가서 쉬세요. 저도 어머니가 드실 전복죽을 끓여야 하니까요. 아무튼 형수 씨,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부탁드려야 해요. 그래도 형수 씨한테 형생전부 주신 거잖아요. 시동생 둘은 먼저 나갔고 동생들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문 앞에서 서성이더니 형님께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남편 대신 20도 공동의로 받고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파카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낡아서 그렇다고 해서 명품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록 간호사가 입기엔 비싸긴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간호사 일을 하려는 거죠. 혹시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자리가 잘 안 빠지긴 하지만 파트타임 자리라도 드릴게요. 가족인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겠죠. 시어머니의 현금 10억을 나눠받은 동생들이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으니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하라는 듯 참견을 하더라고요. 고마워. 서방님들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많이 실망하셨죠. 그래서요. 그래도 이 집이 마치 형님 집인 것처럼 쉬는 건 좀 오버인 거 알죠? 이제 우리 신랑들 집이기도 하니까 가라 말라 하는 건 좀 동생들 집은 아직 어머니 집이야. 형님, 딱 봐도 이제 어머니 집인 것 같죠? 끈도 떨어지신 것 같은데 집주인 노릇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이은 관두 가지고 어머니를 너무 믿으셨던 끝까지 저를 비웃으며 돌아가셨고 저는 홀로 남아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유산 분배도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남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시동생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이 집을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간호사로 복직을 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낳은 해에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은 이야기였어요. 동생들은 태어나기 전이라 기억도 안 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옆집 땅까지 사서 다시 건축한 집이어서
나는 지금도 가끔 옛날 집을 생각하며 동생들에게 말해봤자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니까 해본 적도 없지만 당신과 어머니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집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괜찮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해. 난 지금도 좋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시나 우리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시어머니와 사는 게 어디 쉽겠어요.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진짜 나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신 거래요. 그럼 어머니가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전에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며 갑자기 너무 덜하고요. 이제라도 시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이 집에라도 살게요. 부탁합니다.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려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미 아픈 어머니에게 재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제가 준 전복죽을 맛있게 드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잘 부탁드리는 말씀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대로 우선 집은 공동명의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비난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일단 집을 처분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세요. 그렇다고 계속 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했고 지금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부부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어요. 형님,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약속하셨나요? 이 집이 팔릴 때까지 값을 내는 대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받으시고 집을 잘 보여주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형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남길이 공동명의해서 뭐예요?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서로에게 좋아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어머니의 집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공동명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서들이 양손 가득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아마 형님도 참, 이걸 어떻게 형님께 드려요? 어머니 유언 따라야지. 이건 우리 돈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각각 주신 5억 중에서 1억씩 형님께 보여드리려고요. 동사들은 양손 가득 들고 있네요. 쇼핑백을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현금으로 총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현금으로 2억 원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저랑 놀라서 한 번 출금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걸 뭐 하려고 형님 앞에 가져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종종 들린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아니겠죠. 동사들은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고 저는 그제야 동서들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동사들은 저를 위해 약 올리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아마 이도 나무를 하시면서 어쩜 형님께 현금 한 푼도 안 남기실까요? 형님 나시면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앞에서 소리 지르세요. 거기다 어머니의 육골 가루가 묻어 있으니까요. 동서들은 제 기분을 생각도 안 하고 말을 던졌고 저는 이야기가 시작된 김에 동서들이 설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서들의 말대로 어머니의 유골 가루도 나무 아래 묻었지만 굳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형이 사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텐데 대출을 받아도 전원주택이나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집이기에 유골 가루도 묻었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화장한 뒤 앞골당에 모셔두기를 원했지만 시댁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해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시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는 것보다는 낯선 곳에 혼자서 두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건 파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마세요.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받고 계신 거 맞죠? 아직 연락 안 왔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참 혼자 사시면서 뭐하러 이렇게 큰 전원주택에서 사셨을까? 관리가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집에 살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샀으면 가격도 올랐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랑 형님이랑 은근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랑 어머니 간에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나요? 아니, 아무리 공동명의로 형님을 끼워줬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눈치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께서 재산을 분배하시면 봐도 형님이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는지. 남편이 죽은 후에 시댁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으니까 재산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자식들이 둘이나 더 있는데 똑같이 줄 수도 없으니까 결국 집이나 공동명의로 해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맞지 못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도 형님은 그걸 못 알아듣고 끝까지 집에 남아서 공동명의 분만의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옛날부터 기회주의자인 건 알아냈지만 형님도 은근히 독하네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지곤란으로 생각해 마지못해 집만 공동명의로 주신 거라는데, 그런데 동서들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진 파카도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형님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해지고 못 입는 낡은 박하를 잊지 못하겠는데 버릴 수도 없고 처치하기 어려운 거라 저랑 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진 딱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아 아유. 큰형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았다면 형님처럼 의사를 했을 텐데. 간호사가 아니라 동서들이 간호사란 직업을 무시하고 비하하더라. 그 순간에는 머릿속으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떠난 뒤 저희 집을 천천히 돌아보던 중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나가기로 결심해서 제 짐을 챙겨서 1층 거실로 나왔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떠올라서요. 집에서 남편과 보냈던 시간도 떠올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같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제가 짐이었습니다. 어젯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었으니 낡은 자켓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자켓을 꺼내 드라이클리닝에 맡길까 하다.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더 오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고심 중에 혹시 몰라 주머니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가 나왔는데 아, 어머니의 것인가 싶어 확인을 위해 펼쳤더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겨둔 편지가 있었어요. 어머나, 정말 놀랍군요. 너무 놀라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놀랐지요. 내가 이 낡은 자켓을 내게 남겨준 것이야. 너도 모르겠겠지만 이건 나의 큰 아들이 처음 판사로 일하게 되어 받은 월급으로 내게 사준 것이야. 아들들 중에 가장 먼저 받은 월급으로 이렇게 비싼 명품 파카를 산 소년이었다. 그런 아들이니 너를 보자마자 꼭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너희 둘이 연애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지. 물론 너에게 미안해. 비록 우리 아들과 백년회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못해도 당신은 평생 나의 며느리이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당신은 분명히 이 편지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어. 나가준 것을 함부로 버리기에는 아이도 아니고 당신은 나를 정말 내 자녀들보다 아끼고 돌봐준 사람이니 몸이 계속 힘들어서 너에게 자주 짜증을 내서 미안할 것이다. 아들을 잃고 얻은 병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하다고 하더라. 용서해주길 바라며 너 또한 힘들고 슬플 텐데 그 마음을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 그러나 너는 나를 끝까지 돌봐줬고 고맙다. 이제 내가 내를 위해 할 일은 우리 집들에 있는 큰 나무 아래를 파보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네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해. 너무 놀라해서 시어머니의 유골이 묻혀있는 큰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보니 시어머니의 유골이 나오더라고 해요. 이상하네. 위쪽을 파서 땅을 묻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깊은 곳에 뭔가가 묻혀있다고 생각되어서 더 파고 더 파니까 그 안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언제 묻었는지 몰라도 상자가 꽤 묵직하네요. 상자를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미덕 또한 상자 안에 있더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금지된 것들이라고 해 상자를 꺼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무언가 있었는데 꺼내려고 팔을 넣어보니 통장과 안에 든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된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시어머니께서 안 쓰는 통장이 있느냐고 물어주셨을 때 드린 거였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제 통장으로 왜 그렇게 하실 건데요? 내가 안 쓰는 거 맞지?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도 없어요. 아, 괜찮아. 그냥 이것저것 소소하게 빠져나가는 통장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귀찮아서 내 통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랬어요? 휴면 계좌로 처리해 놓은 걸 풀어놨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어야 해서 시어머니가 그 통장으로 이상한 일을 하실 분도 아니시고 믿고 드린 거니까. 완전히 잊고 있던 통장을 열어보았더니 꾸의 쪽지가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아가, 그 금괴 모두 내 걸로 등록해놨다. 10억 정도는 될 거야. 내가 필요한 대로 꼭 사용하고 통장은 내가 틈날 때마다 조금씩 넣은 건데 얼마 안 돼. 그래도 당분간 내 생활비에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다. 다른 자식들도 있어서 이 정도 못밖에 못 남겨줘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남겼다는 건 평생 비밀로 하라는 의미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조건이야. 알겠지? 행복해야 한다는 거야. 행복이 가장 먼저라는 걸 잊지 마. 통장을 다시 열어보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장 안에도 1억에 가까운 돈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쪽지와 통장을 들고 울음을 터뜨리며 혼자 남은 제가 안쓰러워서 무언가 더 살려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결국 전 시댁을 성공적으로 매입했는데 동생들에게 시세에 맞게 집값의 3분의 1씩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더니 동생이 당황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물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시세를 보면 이 집은 약 9억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럼 됐어요. 그런 식으로 집 문제를 해결했어요. 형수님의 집이 제 명의로 변경된 후 동생들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께서 종종 놀러와도 되겠죠? 사실 저희에게도 추억이 많은 집이에요. 엄마도 여기 묻혀 있고요. 저는 그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탁도 있었고요. 제가 워낙 호구 아이라서 제게 모질게 할지언정 어머니에게는 또 귀한 자식이었을 테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향해 동생들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물론 동생들은 여전히 상환이 합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가 저희 몰래 뭐 더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작은 형님, 어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시다고 아무래도 재산이 있었던 거죠. 저희한테 말을 하지 않은 재산이 있으나 물자는 어쩔 수 없이 집이 남아있으니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 끝까지 항고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도 있으니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시어머니 기일에는 함께 모여서 밥도 해먹고 좋은 대화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연결된 가족이니만큼 언젠가는 서로를 애틋하게 이해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좀 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더 일찍 제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충전해서 언제나 누구보다 좋은 일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준비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